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을 다 바치셨는데 어느 날 다 큰 아들이나 딸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그렇게 허전해지고 답답해지는 그런 순간 말씀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따끈한 도시락을 정성껏 싸셨던 그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지요. 학원비 대느라 새 옷 한 벌 변변하게 못 사 입으셨고 친구들과의 외식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못 하셨던 그 길고 긴 세월들 말씀입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을 키워놓으셨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휘청거리고 있더라.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시지요.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시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오늘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영자 어머님이라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올해 62이 되신 이 어머님께서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두 자녀를 두셨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34, 작은딸이 31가 되었지요. 두 자녀 모두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젊으셨던 그 시절에 정말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자식 공부만 잘 시키면 인생이 활짝 펴진다고, 그것 하나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것이지요. 어느 부모인들 그런 마음이 아니셨겠습니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셔서 아이들 아침을 차리시고 학교에 보내시고 학원 가는 길까지 직접 차로 데려다 주시고 밤 11시에 학원이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리셨던 그 수많은 밤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세월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어머님이시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 버렸다고 하십니다. 벌써 1년 반째가 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잠깐 쉬는 거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셨답니다. 똑똑한 아이니까 곧 다시 일어서겠지. 그렇게 믿고 또 믿으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한 달, 2달 흐르면서 어머님께서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차츰차츰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방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하는 일조차 어색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머님 가슴은 점점 까맣게 타들어 가셨겠지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그 사연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시면 정말로 놀라실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상사가 아들에게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자료들을 한번 다 취합해봐라.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걸 좀 골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군요. 그런데 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셨던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 아들이 말씀이지요. 시험 문제는 누구보다 잘 풀어내던 아이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 앞에서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다고 해요. 보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만 골라내면 되는 그런 문제는 그 누구보다 잘 풀어내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늘 자랑스러워하시던 그 똑똑한 아들 말씀이지요. 하지만 사회는 그런 식으로 친절하게 문제를 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머님도 아드님도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그제서야 뒤늦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구나. 무언가를 단단히 잘못 가르쳤구나 하시면서 말씀이지요.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시면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하시면서요.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새벽이 밝아오도록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옆에서 주무시는 남편분께도 차마 말씀을 못하시고 혼자서 베개를 적시는 그런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어디 김영자 어머님 댁만의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똑같은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취업을 못한 자식,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자식,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은 자식, 다 커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자식, 그 모든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온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 조선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무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해 오신 분이시지요. 90년대 초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그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이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수님께서 최근 들어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은 말이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 시절의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하면 말씀이지요. 발달심리학 교과서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하실 정도라고 합니다. 교과서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내가 틀린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이들이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교수님께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다고 합니다.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질문이지요. 혹시 공부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그 옛날의 공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굳게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시는 그 질문 말씀입니다. 그 옛날의 공식 하나만을 믿고 자식을 키우셨다가 지금 우리 김영자 어머님처럼 뒤늦게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자식에게 미안하고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고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그런 부모님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들으실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토록 옳다고 굳게 믿어왔던 그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디 끝까지 차분하게 들어보시지요. 분명히 우리 자식을 살리고 우리 손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환하게 보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미 교수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90년대 초반에 막 임상일을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부모 교육을 가시면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디 아이들을 함부로 때리지 마시라고 사랑으로 키우시라고 말씀이죠. 그 시절에는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으니까요. 사랑의 매라는 말이 너무도 당연하게 쓰이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늘 매를 내려놓으시라고 말로 가르치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수님께서 부모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이지요. 이제는 부모님들께 정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아이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지요. 매를 내려놓으시라고 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손을 내려놓으시라는 말씀이 들어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그 손길을 좀 거두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시대가 그만큼 변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부모님들을 잔디깎기맘이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잔디깎기 기계로 잔디를 싹 다 깎아내듯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든 어려움들을 미리미리 다 깎아서 없애주신다는 것이지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도저 맘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자식이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불도저로 밀어버리듯이 즉각 다 치워주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지요.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박미숙 어머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올해 57이 되신 이 어머님께서는 외동아들 하나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디 부딪힐세라, 어디 다칠세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어머님께서 직접 친구들을 골라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저 아이랑 잘 맞을 것 같다. 저 아이는 우리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렇게 일일이 어머님께서 다 판단해 주셨다고 합니다. 친구 어머님들끼리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해주신 거지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학원도 어머님께서 직접 다 골라주시고 학원에 갈 때도 차로 직접 데려다 주시고 끝나면 또 직접 데리고 오시고 그렇게 10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길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님께서 학교 앞에 일찌감치 가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정성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게 바로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어머님께서는 처음에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실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비 한 방울 안 맞게 키우는 게 어째서 잘못이란 말인가? 그렇게 반발하는 마음이 드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천천히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시더랍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비를 맞고 집에 돌아오는 그 경험이 있어야 다음 날에는 일기예보를 미리 챙겨보고 우산을 가져갈 줄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작은 좌절을 겪어봐야 그 작은 좌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그런 깊은 뜻의 말씀이셨던 거지요. 필통을 깜빡 잊고 집에 두고 학교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연필이 없으니까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지요. 그게 바로 작은 좌절이라고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반에는 잃어버린 연필을 꽂아 놓는 그런 통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연필을 빌렸을 수도 있고, 옆자리 친구에게 부탁해서 빌렸을 수도 있고, 선생님께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 작은 경험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나중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어머님들께서는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아이 가방을 직접 챙겨주시고 빠진 게 없는지 2번, 3번 확인하시고 아침에 또 한 번 더 확인해서 학교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이는 필통을 두고 갈 일이 사실상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란 박미숙 어머님의 외동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해 32살이 된 그 아들은 좋은 회사에 다니다가 1년 만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가 6달 만에 또 그만두었다고 해요. 지금은 3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또 흔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동료와 갈등이 생기면, 조금만 상사가 싫은 소리를 하면 그냥 다 그만두고 어머님께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나 못 다니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그래 그만둬라. 엄마가 또 알아봐 줄게 하시면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이제야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토록 정성껏 키운 외동아들이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왜 이렇게 작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하시면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답이 바로 어머님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아프신 거예요. 조선미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좌절, 내구력이라는 말로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좌절을 견뎌내는 힘이라는 뜻이지요. 살다 보면 누구나 좌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결국은 좌절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좌절을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나보단 나부로 그것이라고 교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도 함께 쓰시지요. 넘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그 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어렸을 때부터 작은 좌절들을 겪어봐야만 길러진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자식을 키워왔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지요. 좌절을 만나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다 막아드린 것은 아니신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오신 것이 아니신지 말씀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자식이 살아갈 힘을 빼앗아 버렸다는 그 진실 말씀이지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자식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 말입니다. 조선미 교수님께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평가하다 보면 정말로 이상한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이에게 종이를 내밀면서 자, 이거 한번 그려볼래? 하고 부드럽게 말씀을 건네신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뜸 이렇게 되묻는다는 거예요. 왜요? 꼭 해야 돼요. 하시면서 말씀이지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반응이 요즘 너무도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이 뭘 하기를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그저 버릇이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모든 일을 다 숙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이지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거나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 도무지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도 그게 점수로 매겨지지 않으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지요. 인천에 사시는 정혜경 어머님이라는 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올해 55이 되신 이 어머님께는 중학교 2학년이 된 늦둥이 아들이 한 명 있다고 하십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나 그림 그리기 싫어 하면서요. 어머님께서 왜 그러니 한번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림은 점수도 안 나오고 대학 가는데 도움도 안 되고
도대체 왜 그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해요. 어렸을 적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그 시절에는 비가 오면 종이배를 접어서 시냇물에 띄워보내고 마당에 쪼그려 앉아서 흙을 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해가 질 때까지 놀이를 만들어가며 노셨던 그런 추억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사실상 단 1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시간이 분 단위로 쪼개어져서 학원이다, 과외다, 학습지다 하면서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무언가를 그저 재미로, 그저 좋아서 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교수님께서 정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익숙함의 착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말이지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작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안다고 굳게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아이에게 너 이거 알아? 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아이는 망설임 없이 아 맞아 하면서 안다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설명해 봐 하시면서 부탁을 드려보시면 그제서야 아이가 입을 다물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말씀이지요. 요즘 시험은 거의 다 객관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는 그런 시험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단어의 정확한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단어가 익숙하게만 느껴지면 안다고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정의의 맨 앞 단어 2-3개 정도만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보기 중에 하나가 익숙하게 느껴지면 아, 이거다 하면서 골라낸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런 식으로 자라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에서 자료를 보고 핵심을 정리해봐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어 몇 개만 익숙하게 알 뿐이지 그 깊은 뜻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전에 사시는 한 어머님께서 자녀를 한국 최고의 대학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어머님 하면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에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수가 보고서를 한 편 써오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엄마 보고서가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하시면서 말씀이지요. 한국 최고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보고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어머님은 정신이 아득해지셨다고 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모든 숙제를 다 봐주시고 모든 보고서를 다 같이 써주셨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지요. 아이는 그저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받아 적기만 했지 실제로 자신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풀어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미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만 정작 그것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풀이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교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시더라고요. 시험 문제를 잘 푼다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진짜 문제들을 잘 풀어낸다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문제풀이 능력만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지요. 지난 몇 년 자료 좀 다 취합해봐라. 여기에서 중요한 걸 좀 골라봐라.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막막해하는지 직장 상사들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도 정작 일을 시키면 도무지 할 줄을 모르더라는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고 무너집니다. 그러니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이라고 교수님께서는 분석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저 그동안 진짜 능력을 기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 안타까운 진실 말씀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십니까? 부모님들이시여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물려주어 왔던 것일까요?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좋은 대학 그런 것들만 챙겨드리고
정작 살아갈 힘은 챙겨드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물음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지요. 자식이 30이든 40이든 부모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선미 교수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그 동기에 관한 말씀이지요. 우리 아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질문이 자식의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임상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보시니까 말씀이지요. 공부를 하는 동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하는 공부이고 또 하나는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둘 다 위험한 동기라고 하시지요. 무엇이 위험한가 하면 말씀이지요. 두 동기 모두 아이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깊이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습관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불행을 피하는 쪽으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에만 온 신경을 쓰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수님 어머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올해 63이 되신 이 어머님의 따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따님이 어렸을 적부터 어머님께서는 무서운 얼굴로 공부시키시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지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어머님께서는 따님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너 공부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잡고, 좋은 직장 못 잡으면 평생 고생하면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어머님께서는 그저 동기부여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따님이 어느 날 어머님께 이렇게 되물어 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지금 내가 굶어 죽을 거라는 얘기야 하시면서 말씀이지요. 어머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저 좋은 의도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따님은 그것을 생계의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조선미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마치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끝장이니까 그저 안 떨어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죠. 그런 상태로 자라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무엇을 이루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저 더 떨어질까봐, 더 잃을까봐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수님 어머님의 따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셨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친구도 잘 만나지 않으시고 그저 일과 집만 오가는 그런 외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어머님께서는 이제야 따님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저 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어야 했는데 하시면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미 따님의 마음은 너무도 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들의 기질에 관한 말씀이지요. 기질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본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질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가 않는다고 교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활동적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활동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부모님께서 아무리 노력하셔도 바꾸실 수가 없다는 그런 진실이세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희 어머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어머님 본인이 워낙 활달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성품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따님이 태어나 보니 정반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용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런 따님이셨던 것이지요. 어머님께서는 그 따님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너는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니? 왜 너는 항상 방에만 틀어박혀 있니? 왜 너는 엄마 닮은 데가 하나도 없니? 하시면서 늘 따님을 다그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님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한 조각씩 무너졌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이지요. 자식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자식이 자식만의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자꾸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말이지요.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요? 하시는 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신답니다. 아, 그냥 원래 그렇답니다. 하시면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도 많으시다고 해요. 기질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희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본래 성품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다만 그 자식이 살아갈 태도만큼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태도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냐를 먼저 분명하게 정하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아이가 했을 때 칭찬을 해주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너무도 단순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오늘 친구가 연필이 없어서 내가 빌려줬어. 하면 어머님께서 정말 잘했네. 하시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이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배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로지 성적에만 온 신경을 쏟으신다고 합니다. 시험 점수가 몇 점이냐, 등수가 몇 등이냐, 그런 것에만 감정을 다 쏟아부으시면 아이는 점수와 등수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부모님들이시여, 지금이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아이가 이뤄낸 그 수많은 작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말씀입니다. 점수와 등수 말고 진정으로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노력을 인정해 주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말씀이지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이 몇 살이 되었든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그 순간 자식의 인생도 함께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그런 희망의 말씀이세요.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시는 그 질문 말씀이지요. 조선미 교수님께서 35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시면서 얻으신 깊은 통찰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이 작은 좌절을 겪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빼앗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집에 돌아오는 그 경험, 필통을 두고 가서 친구에게 빌려 써보는 그 경험, 그런 작은 경험들이 자식을 강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지금 자녀분이 다 컸어도 늦지 않으셨다고 교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이 되었든 40이 되었든 부모님께서 손을 내려놓으시는 그 순간부터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비틀거리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자기 두 발로 서게 됩니다. 두 번째 해답은 자식의 본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수줍어하는 아이는 수줍어해도 괜찮고 조용한 아이는 조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대신 그 아이의 태도만큼은 따뜻하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태도, 그런 것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가르침으로 충분히 길러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세 번째 해답은 점수와 등수 말고 다른 것을 칭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친구를 도와주었을 때,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냈을 때, 약속을 잘 지켰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을 때, 그런 순간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번째 해답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자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혹시 내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 떠넘기고 계신 것은 아닌지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해답은 자식과의 대화의 방식을 바꾸시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 공부 잘했니? 너 시험 몇 점 받았니? 그런 질문 말고 말씀이지요. 너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무엇이 재미있었니? 무엇이 힘들었니? 그런 마음을 묻는 질문을 해주시라는 그런 따뜻한 말씀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 강남의 김영자 어머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어머님께서 조선미 교수님의 책을 만나신 후에 큰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도 어머님도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어느 날 어머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다. 너의 진짜 마음을 한 번도 물어봐 주지 않아서 정말 미안했다 하시면서 말씀이지요. 그러자 그 큰아들이 어머님 앞에서 그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함께 우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자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천천히 자기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 어머님께서는 아들의 이야기를 그저 가만히 들어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기를 몇 달, 아들이 드디어 작은 일거리를 찾아서 다시 사회로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경기도 분당의 박미숙 어머님도 변화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외동아들이 또다시 회사에서 힘들다고 전화를 했을 때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힘들겠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엄마가 옆에서 응원해줄게. 하시면서 말씀이지요. 처음에는 아들이 어머님께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엄마가 이러시냐고, 예전처럼 그냥 그만두라고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시면서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결국 아들이 그 회사에서 1년을 넘게 다니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의 최수님 어머님께서도 따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따님에게 그동안 너무 무서운 엄마였다고, 너의 마음을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따님도 어머님의 진심을 알아주시기 시작했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결코 끝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40이 되든 50이 되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 자식의 인생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진실 말씀이지요. 조선미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반드시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잘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경험들에 자식이 노출되어야 한다고 교수님께서는 강조하시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시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 실패하고 좌절하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자식의 진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한 가지 길만 보고 달려가면 그 길이 막혔을 때 더 갈 곳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이라는 길 하나만, 좋은 직장이라는 길 하나만 바라보고 자식을 키우셨다가는 그 길이 막혔을 때 자식도 부모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무서운 진실 말씀이지요. 또래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 자식도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도하게 앞에서 다 막아주시지만 않으신다면 아이들은 적응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기회만 주셔도 잘 자라줄 것이라고 교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희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문제 풀이 능력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을 잘 보는 능력만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점수를 잘 받는 능력만이 아니라 좌절을 견뎌내는 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길러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시여, 부디 너무 자책하지 마시죠.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사랑의 방향을 이제 조금만 바꾸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으셨다는 그 따뜻한 진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자식 얼굴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지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씀, 미안하다는 말씀, 그리고 너의 모습 그대로 정말 자랑스럽다는 그 한마디 말씀이지요.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노릇이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부모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면서 한 걸음씩 배워가는 것이지요. 다만 좋은 조언을 들으셨을 때는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실천해 보시는 그 용기,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어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부터 더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꼭 기억해 주시지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